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주하고 있는 6월 말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보합권인데요. 불은 좀 다르네요. 코스피는 0.2% 상승 중, 코스닥은 0.3% 하락. 코스닥의 3거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입니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 기관 함께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시장에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점 우리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오늘 좀 긴 시간 아래에서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모두가 지금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 알고 싶어서요. 미국과 중국이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희 자주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어떻게 나올까요? 시나리오 자체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보다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시장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대감이 많이 낮춰졌다는 게 네. 핵심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쪽에서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합의? 거기까지는 안 바래.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바라고 지금 3,500억 또 장착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해요, 지금. 네. 예, 아무래도 관세 높이고 하다 보니까 국제 무역도 떨어지고 하니까 미국도 이제 자기네가 던진 부메랑에 맞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합의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너희들 그 회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역 협의하는 이 협의를 다시 한번 이어주는 거. 그것만 해줘도 시장은 반응할게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최악만 피해도 좋겠다는 예,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차가운 상황에서 깨지고 갑자기 우리 하노이 옛날 회담처럼 박차고 나와서 깨지고 3,500 그냥 때리고 이런 상황만 아니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시장 분위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가주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 나타난 게 바로 그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시장입니다. 즉 네. 위험자인 주식시장 거의 오르지 못했고 제자리 뱅뱅 돌았고요. 그다음에 기술주나 소형 주식들은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 불안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불안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채권 시장은 다시 초강세를 나타냈죠. 하루에 5bp 가까이 10년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즉 채권 가격이 상승했어요. 5bp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는 잘 모르겠고 위험한 것 같고 그냥 안전자산이나 넣자 이런 거죠.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볼 게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자산 10년물 국채를 저렇게 센 가격으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되게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지수가 96까지 떨어졌죠. 지금 원화 환율도 1,150원, 조만간 1,140원 분위기 나오고 있고 지금 위안화 환율도 6.93에서 6.9가 깨지는 상황까지 왔죠. 네, 그러니까 모든 통화들은 달러 약세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유로화도 1.13이 돌파됐고 1.14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금리는 인하될 것이니까 달러 들고 있어봐야 재미없다. 그러면 달러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채권을 간 거죠. 원래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인데 채권이 간다? 이건 조금 안 맞아요. 네. 둘 다 약세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기는 더 빠그라지겠죠. 부서지겠죠.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네네. 네. 좀 꺾이겠죠. 좀 꺾이게 되는데.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 이게 사실 증권 용어죠. 증권 용어 굉장히 거칠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경기가 더 빠그라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더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일부 좀 반영한 부분도 있다. 네. 지금 채권 금리가 왜 이렇게
강세냐, 즉 채권금리 떨어지는 채권 강세가 왜 이렇게 세냐 하면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좋게. 미중이 합의 안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합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일부 소폭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다음에 시장이 말하는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빅딜이 아니에요. 지금 스몰딜 또는 미드딜 이런 정도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장은 상당히 반영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한국 시장 어제 중국 시장 흔들리니까 바로 흔들려 버리잖아요. 아침에 네. 출발 괜찮게 하다가.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분쟁 또는 전쟁으로 표현되는 여기에 당사국인데, 한국은 그럼 뭐냐? 초당사국이다. 초당사국. 반영이 더 많이 되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해결되면 초당사국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펀치를 얻어맞았으니까 반대로 회복될 수 있는 여력도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시장도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연초 대비 많이 올랐고요. 미국 시장은 뭐 고점을 찍었으니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작년도 저점 수준에서 소폭 5% 6% 오른 거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네. 그다음에 오히려 코스닥은 작년도 저점이잖아요, 지금. 게다가 코스닥의 주요 종목, 물론 이제 바이오 제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150은 신저예요, 신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한국 시장 반등은 이게 협의가 좀 어느 정도 스몰딜 정도만 나타나도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슈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딜인지 아닌지 뭐 상황을 보고 시장 혹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과 무관하게 긴 사이클로 보고 말씀 주셨던 5G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사이클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스몰딜이 나온다는 가정을 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시나리오는 A, B, C 이렇게 짤 수 있으니까 시나리오 중에 하나 스몰딜이 나온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떠났던 외국인들이 사겠죠. 지금 좀 되게 웃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화가 1,200원 근처까지 가다가 1,150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더 밑으로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막 이런 상황인데 하나도 외국인들 별로 안 들어오고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이게 좀 안 맞는 말이죠. 보통 한국 시장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떤 궤적을 보여줬냐면 원화가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더 강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주고 땡겨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반응이 안 돼요. 어제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4조 이하대로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팔이 날리는 시장,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참여자들이 아예 없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따르게 표현하면 메마른 땅이죠. 완전 메마른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시장 전반이 좋아질 건데, 시장 전반이 좋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한국에서 시장 전반이 좋아진다는 건 삼성 하이닉스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지수로 거기에 돈이 들어오니까, 네. 거기 들어오니까 지수 상위 종목들이 들어오니까 그놈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이 좋아진다. 즉 시장의 지수가 올라온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까놓고 보면은 시장 전반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땡겨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시장 상위 종목들이 좋아지면 그러면 코스닥이라든가 개별 종목들은 좋아졌느냐? 별로 아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해결되면 초기 국면에서 시장 전반이 좋아지는, 시장의 상위 종목들이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지만 그게 개별 종목단에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 1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온다. 잘 안 들어온다면 지금의 상황들이 유지가 되겠죠. 가는 종목들. 시장의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장 전반이 못 오르니까 대형주들의 포지셔닝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 축이 뭐냐면 기관들은 지금 롱숏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박스를 딱 상정해 놓고 어느 정도 오르면 때리고 밑으로 어느 정도 빠지면 사주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한국장은 참여자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추세는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세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세력, 롱숏 세력들은 한번 피를 토하겠죠. 연초에 한번 피를 토했잖아요. 네. 작년도에 막 계속 그렇게 안 좋게 보고 박스로 보고 했는데 쭉 치고 한번 올라갔었으니까 피를 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 박스로 재환원된 거 아닙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지금 여전히 계속 박스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 전반을 올려주는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올려주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될 것인데 올해 나타나는 수익률 게임은 대부분 실적이 받쳐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숫자가 나오는 애들 중심으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조금 예외죠. 그다음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쉬는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신주라든가 그다음 어디죠? 그 휴대폰 관련주들은 지금 쉬는 구간에 들어간 거죠. 일정 부분 쉬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다른 쪽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슬슬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네는 숫자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돈이 들어올 때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의해서 돈이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숫자가 나오거나 앞으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서만 지금 돈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가고 그다음 단계로 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업종이 있다면 그쪽으로 돈이 가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쪽이 유력하니까 그쪽으로까지 돈이 나갈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사실 거의 대본도 없이 그냥 부지점장님이 이야기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제가 궁금한 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득 이 시점에 이게 너무 궁금해지네요. 부지점장님께서는 지금 포트에 어떤 섹터들을 취급하고 계시는지. 제가 종목까지는 안 말할게요. 당황스럽네. 올해 실적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저는 통신업 쪽이 제일 많습니다. 지분으로. 통신 장비 쪽에 그다음에, 그때 빅사이클 오신다고. 네, 그다음에 왔다고. 테크 주식이 많습니다. 테크 주식은 벌써 몇 번 갈아탔고요. 핸드셋 관련을 여전히 좋게 봅니다. 핸드셋이 하웨이권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분명히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3억대 핸드셋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2억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근데 네. 이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쪽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사이클은 돌았습니다만 여전히 그쪽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식은 아니에요.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은 다 나와 있고 아직 덜 오른 주식 쪽으로 그 통신업종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 2차 전지는 2차 전지가 아니고 저는 자동차와 연계된 2차 전지 관련해서 기업들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혹시나 같은 이 섹터군을 좀 포트에 넣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안도하실 것 같고요. 시장에서 또 요즘에 궁금해하는 쪽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았는데 은행주들 뭐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해하고요. 은행주와 함께 늘 궁금해하는 게 또 증권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은행이나 증권 쪽에는 관심을 크게 안 뒀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없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 섹터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 없는 건 관심을 가져야죠. 없을 때 가지고. 없을 때 가져야 돼요. 저는 사실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상당 부분 모두 담고 있는 포트 중에 하나는 배당이 높은 증권 섹터를 다 모든 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결국 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네. 꽤 높은 수익률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은행주는 좋은 질문이에요. 은행주는 그 미국과 한국을 좀 갈라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리의 핵심 시장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차익이 발생하지만 예대 마진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대 마진을 높게 가져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은행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은행 주식은 왜 안 떨어지느냐? 떨어질 데가 없죠. 예, 충분히 다 떨어졌죠.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디까지 반영되냐면 지금 저는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아쉬운 영역이 하나 있는데 페이먼트 쪽이에요. 예, 페이먼트가 쉽게 얘기하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페이먼트가 네. 향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왜 페이먼트가 쉽게 못 바뀌냐면 그거 잠깐 얘기 드려도 되나요? 시간이 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신용카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나라예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부 알리페이잖아요. 그냥 핸드폰 갖다 대면 다
되지 네.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넘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잘 안 됐었냐면 이 게이트웨이가 되는 은행을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의 비용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관련 우리가 PISP라고 부르는데 이쪽 관련에 된 기업들 중에 자리를 잡은 기업들은 시장이 확 열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아직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은 시간이 갈수록 이쪽으로는 확 열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행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은행이 스스로 따먹던 영역에서 자꾸 뺏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옛날에 다 반영됐어요. 이 은행은 안 된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충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기존에 예대 마진 받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영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흘러나오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 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거하고 비슷한 궤적입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들은, 증권 업종은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 바꿔놨어요. 네. 브로커리지가 망해도 돈을 벌어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데 증권회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브로커리지를 포기했어요. IB 영역이라든가 무슨 대체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네. 왜 요즘에 해외 투자를 자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증권업 회사들이? 국내에선 돈이 안 되니까. 네, 돈이 안 스스로. 되니까 그거는 이제 수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네. 물론 이건 나중에 또 떨어지겠습니다만 이쪽을 수익원으로 하나 잡았기 때문에 열심히 미는 거예요.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외국 주식보다 한국이 훨씬 싸거든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안 미느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무료 스스로 다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증권회사가 더 이상 먹을 게 뭐가 있느냐? 무료 수수료 다 하고 그 수익 하나도 안 나는데 뭐 도대체 뭘 할 거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이미 다 변경해 놔서 이제 꾸준하게 돈을 버는 쪽으로 영역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에서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돈을 버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액면가 이하에 거래되는 증권주들이 있죠. 네, 심지어. 웃기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회사들을 적자나는 회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 전망이 낮았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업 주식들이 이건 너무 펀더멘털 대비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르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성장주들이 빵빵빵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 있다면 관심을 못 받았겠죠. 거기에 돈 벌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 있겠죠. 네. 근데 그쪽 죽고 다 죽었는데 이게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은 본질 가치 대비 아직도 한참 멀긴 했습니다. 네. 오늘 곽상중 부지점장과 여러 가지 큰 그림과 또 포트넷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5G나 테크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섹터군이죠. 은행 증권 쪽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증권주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판단 오늘 내려봤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시장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 본점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공감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의 시장 분위기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굵직한 이벤트를 좀 지켜보고 가자라는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경계감 갖고 투자하시면서 각 이슈 잘 따라붙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